시사. 네,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2023년 남북관계 살얼음판일 것 같긴 한데요. 대화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다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. 저희 프로에는 몇 개월 만에 지금 다시 나오셨는데 KBS 의료진단에 지난 주말에 나오셨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 통일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전에는 이제 취임 초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달리기. 예. 그 남북 관계는 이어달리기다. 그래서 통일부의 정책도 이어달리기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달리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? 예, 뭐 이어달리기는 열심히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북한이 좀 굉장히 도발 쪽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힘들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어달리기 부분은 그러니까 이 남북 문제, 통일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북쪽과의 접점 문제라기보다는 또 그 북쪽과의 이 접점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 남쪽 내부의 남남 그렇죠. 사이 문제에서 주로 통용이 되는 부분입니다. 그렇죠. 뭐 잘 아시다시피 이어달리기의 취지가 우리가 정부가 바뀌면서 매번 그 이 대북 정책이 거의 뭐 180도 전환을 해오지 않았습니까? 왔다 갔다. 예. 그렇죠.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 대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는 대부분 남북 간에 맺은 합의부터 시작해서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부분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그렇죠. 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어달리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어달리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헌법상으로도 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게 뭐 예. 대통령도 그렇고 온 국민의 소망이기도 하고요. 예. 이제 그 앞에 이제 물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렇죠. 부분이 있죠. 그렇죠. 예. 네. 그래서 사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예. 그 부분은 이어달리기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. 또 저희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뭐 진화된 이런 수식어를 앞에다 붙이는데 그 부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화된 이어달리기의 어떤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.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 흡수통일론이랑 비슷한 건가요?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 체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 게 상식.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두 가지를 나눠 보면은 예.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과는 궤를 같이 한 부분이고 그러나 그것이 흡수통일은 아닙니다. 흡수통일은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이 두 체제가 다른 사회가 통일을 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. 그 원칙을 기준으로 통일해야 된다.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건 예. 지금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래서 지금 훨씬 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크게 번영을 하고 국민들도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체제를 통해서 그 기준으로 이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틀림없이 맞는데 그게 흡수통일은 아닙니다. 흡수통일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. 통일은 저희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 국민들의 의사 그게 뭐 국민투표가 됐건 뭐가 됐건 국민들의 의사에 입각한 자유통일 그 이 평화적인 통일 그렇게 되겠죠. 이게 그 뭐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흡수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는 분명히 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. 결국은 흡수통일이 아니라면 북한이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북한이 그 이제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. 예, 사실은 뭐 사실상 그 독재고 그리고 그 자유민주 체제로 변해야 되고 그 경제 체제도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이제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담대한 구상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고 그런 거는
다 이어 달리기에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 지금 이제 그 북한이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라든지 남북관계 뭐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긴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체제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달리기 부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부분은 그거는 아마 다음 정부가 어떤 종류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반드시 이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북한이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어떤 유인 요소, 뭐 결국은 뭐 김정은 정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 유인 요소 같은 게 담대한 구상에 유효하게 지금 북한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지금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수용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담대한 구상을 지금 작동시키고는 있는 겁니다. 담대한 구상이 우선 이제 이 남북 관계에서 바로 통일을 바라보는 구상은 아니고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와 뭐 최소한 동질성 회복 정도 그런 정도까지를 겨냥한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이 비핵화 부분이 지금 남북 관계의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? 지금 핵을 이고 있는 북한과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핵화가 가장 우선인데 그 담대한 구상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담대한 구상은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 조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. 북한과 협력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우선 이제 지금 뭐 우리 사회자께서도 궁금해 여기실 게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럼 무슨 변화는 무슨 변화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기다리는 것뿐인가? 그냥 기다리는 것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의 대북 정책들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. 그러나 그 이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장치도 담대한 구상에 내재가 돼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소위 3D, 3D 부분인데 일단은 북한이 그 핵 개발을 해서 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억제, 확장 억제, 우리의 자체 국방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더해서 억제를 통해서 북한과 우리가 지금 비대칭적인 그 군사적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? 북한이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북한이 핵무기의 위협을 더 이상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억제, 디터런스라고 그러죠. 그게 첫 번째 D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위헌 제재를 포함하거나 독자 제재까지 다 포함한 제재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이라든지 뭐 핵이나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이런 행동이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디스웨이전이라고 단념시킨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근데 그럼 그렇게 좀 강제적인 조치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대화 노력을 끊임없이 해서 앞에 2D와 연합을 해서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 하는 다이얼로그 혹은 디플로머시 이렇게 해서 3D입니다. 근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3D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 세 번째 D로 가기 위해서 두 번째 D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작동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경로가 디터런스, 디스에이전, 그다음에 다이얼로그, 뭐 디플로머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억제는 한미 동맹이 공고하니까 억제가 된다라고 보면 이게 단념을 하는 게 핵을 단념시켜야 되는데 핵과 도발과 뭐 이런 핵과 거죠. 도발과. 근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저렇게 이제 똘똘 뭉치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 중국과 특히 미국이 이렇게 갈등을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핵을 포기를 하겠는가. 핵을 포기를 하는 게 본인들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인 아닌가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더 움츠러들고 그다음에 고립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. 물론 이제 그런 그 계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
아마 북한이 그 실제로 대화로 나오는 데는 뭐 갑자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. 시간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압박과 설득을 그러니까 뭐 제재를 통한 압박과 또 이제 국제사회에 설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이게 그 북한 체제의 위험성이 그 외부의 어떤 침략 위협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. 내부의 어려움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그렇죠. 예. 어떤 면에서 유크레인이라든지 뭐 리비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. 내부적인 큰 갈등이 있거나 리비아의 경우에 예. 그다음에 유크레인 같은 경우 러시아라는 외부적인 영토 분쟁이 있는 그렇죠. 위협적인 국가가 있지만 예.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지를 않습니다. 그렇죠. 예,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북한의 어떤 모순이랄까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모순이 훨씬 큽니다. 예. 이제 북한 사회가 지금 자유라든지 뭐 시민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금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는 과거 뭐 동구권에서 일어났던 민중봉기가 일어나리라고 쉽게 일어나리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달할 경우에는 북한 체제도 자기 주민들을 걱정할 필요가 그렇죠. 있을 때가 예. 있을 겁니다. 뭐 최근에도 좀 여러 가지 민생을 중심으로 돌보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예. 아니면은 국방 분야의 과업을 그 성취한 과업들을 갖다 선전하는 것도 결국은 저 국민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실제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먹을 것, 입을 것, 그다음에 살 곳이 부족하게 된다면은 그럼 동요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 동요를 할 때 북한이 내부적인 자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은 예.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손을 벌리게 될 거고 그 외부가 당장은 뭐 중국이 주가 되겠지만 그렇겠죠. 중국도 다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올 겁니다. 그럴 때는 결국은 손을 내밀 때가 같은 동포고 또 한동안 서로 협력도 했었던 우리 대한민국과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것도 역시 이제 북한의 경제 체제나 이런 것들이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? 그래서 그러면 북한이 대화로 나오는 경우에 뭐 대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예. 그런 식의 어려움이 생겨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북한이 나름대로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전자 북한이 진짜 필요하고 절실해서 나올 때 이제 의미 있는 대화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북한이 어떤 전략 전술적인 이유에서 대화에 나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그냥 대화만 하는 걸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성실하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런 대화들이 쌓이게 되면 또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신뢰들이 하나하나 쌓여 나가게 되면은 그게 앞서의 첫 번째 어려움이 그 절실한 어려움까지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중국보다 우리에게 더 손을 내밀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뭐 최근에 그 폼페이오의 자서전을 보더라도 그렇고 과거 또 여러 가지 알려진 일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중국도 안 믿는다는 거죠, 북한이. 그렇죠. 그리고 또 제가 중국의 대사로 있으면서 느낀 부분도 중국과 북한이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다. 지금은 일시적으로 북중러 그다음 한미일 이런 과거 냉전 구도와 비슷한 구도가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기에서 중국과 점점 더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랑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우리로서는 좋긴 한데요.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, 한국의 적은 북한. 근데 이게 보통
다른 정부 때 생각을 해보면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제 직접 다른 나라에서 우리 적은 북한이다. 라고 말씀하신 게 북한을 좀 도발케 하는 좀 강경한 발언 아닙니까 이게? 다른 나라라기보다는 거기에 뭐 저는 아랍에미레이트를 같이 그 수행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는 가진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그 장병들한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마 찾아보면 과거 대통령도 얘기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북한이 그 잘 아시다시피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국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할 수 있죠. 우리의 위협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가장 큰 위협이 온다는 면에서는 주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일 문제라든지 그 남북 문제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같이 가야 될 파트너 동반자이기자 같은 민족이거든요. 그런 두 가지 양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의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신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언급하신 거는 경우가 덜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결국은 대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적이다 이런 거를 많이 내비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는 좀 호전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뭐 물론 유사시를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이야기도 하셨단 말이죠. 통일부 입장은 뭔가요? 그래서 뭐 통일부 입장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님 입장도 이 인도적인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군사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얼마나 대치적인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뭐 대화 자체는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뭐 반드시 우리 대통령께서 뭐 대결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그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. 대결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. 담대한 구상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신 건데 담대한 구상도 보면은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소위 바기닝 칩으로라기보다는 이 북한이 이 겉으로는 최소한 자기네들의 안보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뭐 최근에 얘기하는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핵무기의 첫 번째 사명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다.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어떤 군사 안보적인 뭐 구실이 됐건 우려가 됐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위한 대화에서 논의할 수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게 지금 대결로 뭘 풀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.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밖에 비춰지는 모습이 그래서 좀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장관님은 입문하기 전부터 사실 뭐 옆에서 봐오셨고 현재 국무위원 하시면서도 이제 쭉 지켜봐 와셨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실력과 신중함. 근데 그 특히 신중한 부분에서 대통령이 약간 좀 말실수나 이런 게 잦은 것 아니냐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북한에게 또는 다른 사회에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은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대통령께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요. 그러나 지금 아마 대통령께서 제가 뭐 그 정확하게 물어보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과거의 어떤 중심축이 이 유화적이 좀 지나치게 지난 정부 때 유화적이었고 지난 정부가 유화적이었다. 그리고 뭐 지나치게 좀 이 대화를 통한 평화라는 당시로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호성에 가까운 걸 지나치게 추구해가지고 오히려 안보 의식이 좀 소홀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조금은 강경한 발언을 더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궁극적으로는 이 3D 중에서 앞에 이 뭐 디터런스라든지 디스에전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이게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
확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는 있어 왔는데 연내 2023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? 작년 3월경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핵실험장 자체의 모습은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. 그렇군요.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한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핵실험 같은 경우는 6차례나 했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.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내내 그리고 작년 그 연말에서 당 전원회의나 방사포층 정식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핵 전술 핵무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그 전술 핵무기를 위해서 핵 경량화 소형화된 핵탄두의 실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지금 작년 동안의 워딩만 레토릭만 보면은 올해는 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지금 이 작년에 뭐 수십 차례 있었던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 핵실험은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7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에는 한미가 연합을 해서 뭐 우리가 아주 단호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대응의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국방부 그다음에 외교부 뭐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일종의 가상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구체적인 조치를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전에 그 이야기가 됐던 게 그 9.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같은 것 검토가 됐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핵실험을 또 하게 되면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. 9.19 군사합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 군사분계선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핵실험까지 안 가더라도 9.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. 그 남북관계 발전법상 그 남북관계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그 국가의 안전보장, 질서유지, 뭐 공공복리 이런 필요에 의하면은 지금 남북관계에 그에서 맺어진 합의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가 아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중에서 9.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가장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핵이 아니라도 핵실험이 아니라도 좀 중대한 도발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통일부에서 구체적으로 올해 북한에게 대화 이쪽 부분은 좀 대화하자 인도적 지원이랄지 뭐 이산가족이랄지 뭐 구체적으로 제안 같은 게 지금 있습니까? 시기적으로 뭐 그 집어서 언제쯤 무슨 대화를 하겠다 요청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. 우선은 작년에 우리가 그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 보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 대화를 하자라는 부분, 이산가족과 관련해서 대화하자는 부분, 뭐 그 외에 올해 이제 체육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. 국제적인 체육 행사들이 그 체육 행사와 관련해서 이제 그 뭐 대화를 경우에 따라서는 할 가능성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남북 간 그린 대땅트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또 대화 제의를 할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. 특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산가족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정부 4년 안에 또 돌아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좀 재개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저도 뭐 저희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그 이제 저기 신청을 받은 거가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서 한 13만여 건 되는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한 4만여 건밖에 몇 분밖에 안 남아 계십니다. 그리고 그분들의 연세도 지금 뭐 80대 뭐 중반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자연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저 생존해 계실 기간이 많지는 않아서 어떤 면에서는 그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남은 한 4년 가까이가 거의 뭐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한테 이 강하게 요청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그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도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
얼마든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. 혹시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건 진행되고 있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.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없고 이번에 뭐 다보스 가가지고 유니세프하고 WFP 세계 식량계획 수장들도 만나보고 왔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. 지금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질 않아가지고. 예.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중국 대사도 지내셨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지금 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했었던 그 자서전 회고록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너무 저쪽으로 북한이 이제 중국과 밀착 관계로 가는 거는 또 우리가 바라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?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?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국 관계, 우리하고 중국 관계는 우선 우리가 그 무역 국가로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? 교역량을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많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북한과 중국이 폼페이오는 또 어떤 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중국은 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자기네들이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 중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책임지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요?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온통 뭐 부담이 본인들한테 이제 자기네들한테 올까봐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.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 가장 큰 영향력은 그게 뭐 아주 절대적인 거든 상대적인 거든 가장 큰 영향력을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중국과의 관계도 최선을 다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, 건설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아주 중요한 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어요. 정치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한 몇 개월 전에 나오셨을 때는 상황이 혹시 전당대회에 나오실 수도 있겠다.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후보들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은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. 물론이죠. 지금 제 일에 전념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후보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잘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그래도 다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? 지금 현재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이게 잘 흘러가야 또 정부도 힘을 받을 것 같은데. 물론이지요. 지금 전당대회가 좀 전당대회라는 게 항상 또 경쟁이 되다 보니까 뭐 과열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볼 때 그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보다 좀 더 좋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중에 거기서 뽑혀진 지도부가 공천도 잘 하고 그래서 그 내년 선거에서는 과반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정부가 안정적으로 이 임기를 마칠 수가 있다. 그리고 성과를 낼 수가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과정에서 약간의 뭐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전당대회에 꼭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또 밝힌 곳에 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전당대회는 그 2008년도에 그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첫 전당대회가 그 당시 제가 사무총장으로 그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준비를 했는데 그때도 대통령 참석하셨습니다. 참석하시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.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